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릴 사연은요. 아직도 친구들 만나면 꼭 나오는 저의 레전드 썰이에요. 언니 그때 일 진짜야? 영화 찍어도 되겠다. 친구들이 맨날 이러는데 맞아요. 저도 가끔 그게 진짜 현실이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었던 사연이랍니다. 들으시면서 에이 설마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슬프게도 정말 있던 실화예요. 제가 지금부터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 다 털어놔 보겠습니다. 저는 좀 특별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지방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규모가 꽤 커서 직원도 대규모 인원이었고 큰 기업이랑도 거래를 했었죠. 어머니는 회사 이사로 일하시면서 살림도 완벽하게 하시는 정말 슈퍼우먼이셨어요. 우리 공주님 용돈 필요하지? 아버진 늘 이렇게 말하셨지만 전 한 번도 공주병에 걸린 적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고등학교 때부터 아빠, 나 이제 용돈 안 받을래 라고 선언했거든요. 뭐? 갑자기 왜? 스스로 벌어서 쓸 거야. 나도 이제 컸잖아. 부모님은 처음엔 말리셨지만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어요. 웨딩홀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대학 가서는 과외에 카페 알바까지 뛰면서 학비랑 생활비를 다 해결했죠. 친구들은 이해 못했어요. 야, 너희 집 건물이 한두 채가 아니라며? 왜 굳이 알바를 해? 그럼 저는 내 힘으로 자립해보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대답했죠. 다들 고개를 저었지만요. 30살이 될 때까지 그 흔한 명품백 하나 없었어요. 친구들이 샤넬, 루이비통 들고 다닐 때 전 이마트에서 산 에코백 메고 다녔거든요. 너 그거 대학 신입생 때부터 맨 거 아니야? 튼튼하잖아. 아직 멀쩡한데 왜 바꿔? 물론 부모님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도전하며 살 수 있던 건 실패해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부모님의 품이 있었기 때문일 테니까요. 그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믿었기에 저는 자립하고 인생을 개척할 수 있던 거죠. 저는 대학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무역회사에 취직했어요. 해외 영업팀에서 동남아 바이어들이랑 일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적성에 맞는 일이어서 아직까지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팀원들이랑도 잘 지냈어요. 제가 막내였는데 저를 늘 동생처럼 챙겨주던 선영 언니와 특히 가깝게 지냈죠. 회사 동료들과도 잘 지내다 보니 연애? 글쎄요, 딱히 급하지도 않았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이 가끔 전화로 잔소리하는 것만 빼면요. 지연아, 엄마 학교 후배 아들이 변호사래. 만나볼래? 엄마, 나 바빠서 연애할 시간 없어. 너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이런 대화가 일주일에 한 번은 있었죠. 결혼 압박이 이런 거구나 점점 더 실감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동기 결혼식에 있어서 웨딩홀에 갔었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 평소에 안 입던 분홍색 원피스에 새로 산 하이힐까지 신고 갔어요. 근데 그게 화근이었죠. 식장 입구 계단을 내려가는데 하필 그때 뒤에서 지연아 여기야! 하고 다른 동기가 불렀거든요. 돌아보려다가 하이힐이 계단 틈에 끼면서 중심을 잃었어요. 아! 그 순간 누군가 번개같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힘이 꽤 세서 거의 안겨버릴 뻔했죠. 거의 드라마에서나 많이 보던 장면처럼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죠? 올려다보니 정장 입은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보고 있었어요. 키가 180은 넘어 보였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되게 선해 보였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발목 한번 돌려보세요. 삐지 않으셨나 확인해봐야 해요. 믿음직스러운 목소리에 왠지 신뢰가 갔어요.
발목 돌려보고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하이힐은 조심하셔야 해요 라며 살짝 웃더라고요. 사람 설레게. 피로연에서도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수진이랑은 어떻게 하세요? 대학 동기예요. 선생님은요? 신랑이랑 의대 동기입니다. 이름은 김현우예요. 알고 보니 정형외과 의사더라고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이다 보니 더 호감이 갔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알고 보니 나이도 같고 취향도 비슷했어요. 심지어 등산을 좋아한다는 것까지도요. 저도 주말마다 북한산 가는데. 우연이네요. 그럼 다음에 같이 가실래요?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면 더 안전하고 좋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스스럼 없이 번호 교환을 했어요. 일주일 후 진짜로 북한산 둘레길을 같이 걸었는데 4시간 내내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의대 시절 얘기, 레지던트 때 힘들었던 일, 환자들과의 에피소드, 낯설지만 전부 다 재밌었죠. 그렇게 한 달쯤 만났을 때였나? 여느 때처럼 등산 끝나고 음료를 마시면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연아, 너희 아버지 회사 요즘도 잘 되시지? 음료를 내려놓고 쳐다봤어요. 왠지 모르게 심장이 싸늘해지는 기분이었죠. 어? 현우 네가 우리 아버지 회사를 어떻게 알아? 그게 사실은 결혼식 날 수진이한테 들었어. 네가 대단한 집 딸이라고 하더라. 그걸 또 먼저 말하긴 좀 그래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순간 기분이 묘했어요. 속았다는 느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제가 숨긴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말처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쓸데없는 찜찜함 때문에 그러는데 처음부터 알고 나한테 말 걸었던 건 아니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발목 잡아준 것도 진짜 우연이었어. 그러다 나중에 수진이 네 얘기한 거고. 물론 너에 대해서 더 알게 됐으니 호기심이 더 생긴 건 맞아. 생각해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본인이 의사고 돈도 저보다 훨씬 잘 벌 텐데 그런 게 이 사람한테 중요하겠나 싶더라고요. 마음을 열게 된 후 그 사람은 그렇게 제 남자친구가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정형외과 과장으로 대학병원에서 일했는데 주중엔 바쁘다면서도 주말엔 꼭 시간을 내줬어요. 그리고 의외로 로맨틱한 면이 있었죠. 어느 날은 퇴근 시간에 회사 앞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수술 4건이나 했더니 죽겠다. 그래도 네 얼굴 보니까 피로가 싹 풀리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참 자연스럽게 했었죠. 손에는 매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포장해 오거나 간식을 사왔는데 별거 아닌데도 그땐 그게 왜 그렇게 감동적인지. 특히 기억나는 게 제가 한번 야근을 너무 해서 허리 디스크가 재발했을 때였어요. 새벽 2시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울면서 전화했거든요. 현우야,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 뭐?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 지금 갈게. 그러고는 정말로 15분 만에 도착했어요. 택시 타고 왔다면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그리고는 조심조심 부축해서 차에 태우고 응급실로 갔어요. 선생님, 이 사람은 허리디스크 병력이 있습니다. 지금 급성 통증이 온 것 같은데 진통제 처방 좀. 의료진한테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진통제 맞고 한숨 돌리니까 옆에서 손 꼭 잡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은 아예 연차를 내고 집에서 간호해줬어요. 이 자세로 누워있어. 내가 마사지 해줄게. 전문의답게 어떻게 간호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내가 뭐하는 사람인데 정형외과 전문이잖아. 그때 진짜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아픈 사람을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생일 때는 더 감동적이었어요. 병원 일 때문에 못 만난다고 해서 서운했는데 밤 12시 정각에 집 앞에 와 있었어요.
손에는 케이크랑 꽃다발을 들고요. 생일 축하해. 응급실에 급한 환자가 와서 미안해.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에 좋아하는 꽃을 선물로 줬는데 바쁜 와중에도 그런 디테일을 다 기억하고 준비해줬다는 게 참 놀랍고 기뻤죠. 6개월쯤 됐을 때 한강 노을 보면서 산책하고 있었어요. 배 타는 사람들 구경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지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러고는 갑자기 반지를 내미는데 정말 뜬금없었어요.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당황스러운 마음이 더 컸죠. 결혼하기엔 우리 아직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우리 나이에 뭘 더 기다려. 확신이 서는데.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게.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 있어 난. 그 말이 너무 로맨틱하게 들렸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 제 인생이 더 충만해졌는데 그것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이 있다니. 프로포즈하고 2주 후 주말에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 사람은 운전하는 내내 손에 땀을 쥐고 있더라고요. 손이 왜 이렇게 축축해? 긴장하는 거야? 당연하지. 장인어른 뵈러 가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화장실도 3번이나 갔어요. 배 아파? 아니, 긴장해서.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진솔해 보였죠. 우리 집 대문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정원에서 나무 손질하고 계셨어요. 아이고, 우리 사위될 사람 왔구만. 어서 와요. 운전하느라 힘들었죠? 되게 호탕하고 쿨하게 맞아주셔서 현우도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았어요. 웃긴 게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나무 좀 같이 옮기자고 하시니까 정장 입은 채로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아유, 정장 더러워지는데 이런 거 부탁해서 어떡하나. 괜찮습니다, 아버님.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장보고 음식 준비하셨대요. 완전히 진수성찬이 따로 없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많어. 우리 딸이 남자친구 처음 데려온 건데. 식사하면서도 아버지가 요즘 무릎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바로 체크하더라고요. 아버님, 실례지만 무릎 한번 봐도 될까요? 벌써 사위 노릇하네. 식탁 옆에서 진찰하듯이 무릎을 만져보고는 퇴행성 관절염인데 그래도 한 2기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요즘 줄기세포 치료가 효과 좋습니다. 이쪽에서 유명한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신데 정보 좀 알아올게요. 그래? 그럼 고맙지. 병원 가기가 영 귀찮아서. 이런 식으로 의학 지식을 막 풀어내니까 부모님도 완전 만족하셨죠. 역시 의사는 집안에 하나쯤 있어야 해 라고 하시면서요. 일주일 후에는 현은의 부모님 만나러 갔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두 분이서 소소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정말 어이없은 아가씨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낫구나. 현우 어머니는 엄청 푸근하고 다정하셨어요. 인사하자마자 안아주시면서 앞으로 편하게 엄마라고 불러 라고 하시는데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정이 갔어요. 두 분은 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금술이 좋아 보이셨죠. 그것도 제 눈에는 좋았어요. 부모를 보면 자식도 보이잖아요. 아버지는 과묵하신 편이었는데 가끔 하시는 말씀이 유머러스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땐 의사 안 한다고 했는데 하길 잘했어. 며느리 이렇게 예쁜 아가씨로 만났으니. 사실 좀 믿음이 떨어지는 게 저 그렇게 안 예쁘거든요. 그런데도 한껏 띄워주시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식사 후에 현우 어머니가 2층 현우방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의대 시절 교과서며 상장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현우가 수석 졸업했어요. 이것 봐요. 상장이 이렇게 많아.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느껴졌죠. 저도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린 후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식장 투어도 다니고 스드메 상담도 받고 행복한 날들이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조금씩 다른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나 사실 개업 생각하고 있어. 어? 대학병원 그만두고? 장기적으로는 그래. 일단 병원 다니면서 준비하려고. 처음엔 그냥 미래 계획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좋지. 너 실력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정형외과 개인 병원도 요즘 잘 된다며? 근데 대화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근데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 10억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10억? 헐, 그렇게 많이 들어? 요즘 의료 장비가 비싸서 그 MRI 기계 하나만 몇 억이야. 그리고 건물 임대료, 인테리어, 직원 월급.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들으니 정말 돈이 많이 들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장인어른한테 투자 받을 순 없을까?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뭐? 우리 아빠한테 돈 빌리겠다고? 투자야 투자. 수익 나면 다 갚을 거고. 아니다. 뭐 생각해보니 내가 이상한 소리 했네. 잊어줘.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갔는데 며칠 후에 또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너희 아버지 회사는 매출이 얼마나 돼? 갑자기 그건 왜 물어? 그냥 궁금해서.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요즘 사업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제가 어느 정도라고 대답하니까 갑자기 웬 휘파람을 불더라고요. 와, 대단하시네. 그 정도면 현금 유동성도 상당하시겠다. 뭔가 불편했지만 그것도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제 연봉이나 저축액을 은근히 캐물었어요. 너 연봉 얼마나 돼? 5천 정도? 왜? 신혼집 대출 받을 때 필요해서. 소득 합산하면 한도가 늘어난대. 말은 맞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특히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죠. 네가 집안 재산 상속받으면 얼마나 될 것 같아? 야, 그런 거 왜 물어? 부모님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 내가 생각이 짧았다. 사과는 했지만 기분이 계속 나빴어요. 알 수 없는 찜찜함과 불편함. 하지만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하니 서로 경제적 상황은 공유해야 하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또다시 넘겼죠. 그러다 한 번은 휴일에 도시락을 만들어서 병원으로 깜짝 방문했는데 이 안내 데스크 직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김현우 과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비번이신 걸로 아는데. 제가 날짜를 착각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황급히 나와서 전화했더니 나 병원인데 그 수술실에 있어서 못 받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안내 데스크에서는 비번이라고 하던데? 그게 오늘 오후는 휴진이라 그런가 봐. 오전에만 수술하고 오후엔 쉬어. 참 이상하게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이었어요. 게다가 병원 동료들을 한 번도 소개시켜준 적이 없거든요. 나도 너희 병원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 회식 같은 거 없어? 다들 바빠서. 의사들이 원래 개인주의야. 나중에 결혼식 때 소개할게. 모든 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저를 비밀로 하는 걸 보니 혹시 다른 여자가 있나? 바람 피우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상견례 2주 전쯤 어느 평일 저녁이었어요. 회식 끝나고 집에 가는데 현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 여동생이 너 꼭 만나보고 싶대.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당연하지. 나도 만나보고 싶었어. 고마워. 걔가 좀 내성적이고 낯을 가려서 처음 보는 사람 만나는 거 어려워하는데 세연님 꼭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잘 부탁해. 그렇게 주말에 어느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일찍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근데 남자친구가 오다가 차 사고가 난 거예요. 좀 늦는다기에 먼저 동생을 만나게 됐죠.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있는데 입구로 여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일전에 사진으로도 한번 봤었고 현우랑 눈매가 똑같아서 한눈에 알아봤어요. 근데 이 표정이 뭔가 겁에 질린 것 같기도 하고 결연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복잡했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현우 오빠 동생 김주승이에요. 인사는 밝게 했는데 악수하는 손이 차갑고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손목시계, 가방, 옷 이런 걸 하나하나 훑어보더라고요. 애때 보이던 동생은 20대 중반의 나이로 직장인이라고 했어요. 오빠가 여자친구 생겼다고 해서 정말 궁금했어요. 계속 뵙고 싶었는데. 그래요? 오빠와 사이가 엄청 좋은가 봐요. 보기 좋다. 아, 그게 네, 맞아요. 동생은 말을 하다 마는 게 여러 번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계속 할 말을 고르는 것 같았죠. 언니는 무역회사 다니신다고요? 월급 괜찮아요? 그냥 평범해요. 먹고 살만한 정도. 오빠가 개업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오빠가 요즘 개업 생각뿐이에요. 돈이 많이 든다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10억이 넘게 필요하다던데. 또 그놈의 돈 얘기. 이 집안은 왜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언니 집은 부자시죠? 그런 직관적인 워딩으로 대놓고 물으니 적잖이 당황했어요. 그냥 평범해요. 왜요? 오빠가 그러던데 장인어른이 큰 사업하신다고요. 점점 불편해졌어요. 초면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정상인가? 그렇게 체면치레로 대화 맞춰주다가 남자친구가 오기 전에 그냥 일어서려는데 동생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네? 혹시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드려도 될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간절한 표정이었죠. 그럼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번호 교환하면서도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 언니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갔어요.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그녀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슬퍼 보였을까? 뭘 그렇게 말하고 싶어 했을까? 신우이를 만난 다음 날부터 남자친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여유롭게 결혼 준비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엄청 급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연아, 우리 상견례하고 바로 혼인신고하자. 포크 들던 손을 멈췄어요. 뭐? 갑자기 왜? 그냥 하루라도 빨리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 안정적인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은 다정한데 표정은 초조해 보였어요. 이마에 땀도 나고 커피 잔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보였죠. 그래도 순서가 있잖아. 식도 안 올렸는데 혼인신고부터 하면 이상해. 요즘 다들 그래. 실속 있게 먼저 혼인신고하고 식은 나중에 올리고. 특히 우리처럼 30대 중반 커플은 그래도 제발 지연아. 이 결혼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거의 애원하다시피 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이상했죠. 며칠 후엔 신혼집 얘기를 꺼냈어요. 집은 네가 대출받아서 알아봐 줄래? 대출금은 같이 갚아 나가자. 왜 내가? 같이 살 집인데 같이 알아봐야지. 내가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나. 그리고 사실 내가 대출 한도가 별로 안 남아서. 무슨 소리야? 의사면 대출 한도 엄청 높지 않아? 그게 작년에 주식 투자하다가 좀 손해를 봐서 이미 대출을 좀 받은 상태야. 나중에 개업할 때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석연치 않긴 했어요. 의사가 주식으로 대출까지 받을 정도로 투자한다고? 얼마나 손해본 건데? 별로 크진 않아. 걱정하지 마. 결혼하면 다 정리할게. 남자친구한텐 말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집은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대출까지 받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 정말 찝찝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다음엔 아예 부동산 자료를 프린트해서 왔어요. 이거 봐. 이 동네가 교통도 좋고 깨끗해. 역세권이라 나중에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같이 보러 가자. 난 이번 주 내내 수술이 잡혀 있어서 네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정해. 난 네가 고른 집이면 어디든 좋아.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야, 김현우, 이게 말이 돼? 같이 살 집인데 나 혼자 보고 결정하라고? 미안해.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래. 대신 주말엔 무조건 시간 낼게. 결국 혼자 부동산 다니면서 집을 봤어요. 중개인들이 다들 신랑분은 안 오셨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의사라 바빠서요? 라고 대답했죠. 그럼 다들 아이고 의사 신랑이라니 좋으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장 이상했던 건 집 보러 다닐 때도 계속 전화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야? 강남구청역 근처 보고 있어. 거기 시세가 어떻게 돼? 그럼 대출은 얼마나 가능한 거지? 왜 자꾸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다들 이상하다고 했어요. 선영 언니는 특히 걱정했죠. 지연아, 그 남자 뭔가 이상해.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 언니, 그냥 결혼하고 싶어서 급한 거 아닐까? 아니야. 내 경험상 결혼 서두르는 남자 중에 정상인은 거의 없어. 점점 이상한 점들이 쌓여가면서 불안감이 커졌어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 보며 생각했죠. 왜 병원 동료는 한 명도 안 만나게 하지? 왜 이렇게 급하게 구는 거야? 혹시 도박빚이 너무 큰 건 아닐까? 빚에 쫓겨서 허겁지겁 결혼하는 거면 어떡하지?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노트북 켜고 현우가 일한다는 대학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갔죠. 의료진 소개 페이지에서 정형외과를 클릭했어요. 교수진부터 전문의까지 쭉 나와 있었는데 김현우 여기 있다. 정형외과 과장 명단에 김현우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다른 의사들은 다 증명사진이 있는데 김현우만 사진이 없었어요. 그냥 회색 실루엣 아이콘만 있더라고요. 과장급 의사인데 왜 사진이 없지? 이상하다. 다음날 점심시간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병원에 전화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용기를 냈죠.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김현우 과장님 진료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김현우 과장님이요? 잠시만요. 기다리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고객님, 김현우 과장님은 현재 휴직 중이십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휴직이요? 언제부터요? 작년 9월부터 휴직 중이신 걸로 나와 있네요. 그럼 지금 6개월째라는 거네요? 복직은 언제 하시나요? 죄송합니다만 복직 일정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6개월 전이면 우리가 처음 만난 시기잖아. 그럼 처음부터 휴직 상태였다는 거야? 왜 숨겼지? 어디든 털어놓고 싶어서 곧바로 선영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남자친구가 6개월째 휴직 중이래.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야. 뭐? 그거 봐. 내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문제가 뭔지 당장 확인해봐. 그날 저녁 현우를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현우야, 너 지금 휴직 중이지? 커피숍이었는데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잔을 내려놓더니 어떻게 알았어? 병원에 전화해봤어. 6개월째 휴직 중이라며? 왜 거짓말했어? 침묵이 흘렀어요. 현우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면서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죠. 미안해.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타이밍? 6개월 동안 타이밍이 없었다고? 사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잠깐 쉬고 있어.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나한테도 말 못할 일이야? 아니 그게 병원 내부 정치 문제야. 교수님이랑 트러블이 있어서. 조만간 해결되고 복직할 거야.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뭔가 구멍이 많은 설명이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난 결혼할 사람이야. 이런 비밀을 가지고 그냥 결혼하려 했단 말이야? 그럼 휴직하니까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 급하게 하려고 한 거였어? 그런 건 아니야. 일하면서 벌어둔 돈도 많은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다시 복직하면 되는데.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안 할게. 약속해.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고 저도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믿고 싶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또 생각했어요. 정말 병원 내부 문제일까?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있는 걸까? 인터넷에 김현우 정형외과 의사를 검색해봤지만 별다른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도 뒤져봤지만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고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쉽게 흔들리지 말고 똑똑하게 따져가며 생각해보자라고 결정했죠. 상견례 전날 저녁, 현우가 예약했다는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그날 식당에 가면서도 이상하게 왠지 마지막 만찬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정장을 빼입고 온 그가 왠지 낯설어 보였죠. 넥타이도 새로 산 것 같았고 구두도 반짝반짝 광이 나 있었어요. 지연아, 우리 내일이 드디어 상견례네. 떨려? 응, 좀. 근데 현우야, 우리 혼인신고는 천천히 생각해보자. 파스타를 먹던 보크가 접시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죠. 평소에 부드러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왜? 갑자기? 우리 다 얘기했잖아. 그냥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부모님들도 만나보시고 천천히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상견례 한다고 결혼이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 아무래도 식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집은 내가 혼자서 해결해 볼게.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선영 언니는 그 남자 수상해. 왜 그렇게 급해? 라고 했고 다른 친구들도 좀 더 신중해야 한다? 라고 조언했거든요. 지연아, 혹시 나 못 믿는 거야?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였죠. 그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자는 거야. 우리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잖아. 뭘 더 알아야 해? 아니 6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갑자기 테이블을 탁 치면서 일어났어요. 와인잔이 쓰러지면서 하얀 테이블보에 붉은 얼룩이 번졌죠.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다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 직원이 달려와서 수습하는 동안 현우는 화장실로 가버렸어요. 10분이 지나도 안 돌아와서 전화했더니 꺼져 있더라고요. 15분쯤 지나서야 돌아왔는데 담배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너 담배 피워? 처음 보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만 가끔. 미안해, 내가 오버했어. 괜찮아, 나도 갑자기 그런 얘기해서.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했어. 그냥 너무 사랑해서 조급했나 봐.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일이 너무 중요한 날이라 긴장했나 봐. 나도 미안해. 괜한 말 했어. 아니야,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천천히 생각해보자. 대신 날 믿어줘. 난 정말 너밖에 없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자친구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평소보다 더 세게, 놓치기 싫은 것처럼. 내일 잘하자. 우리 부모님들도 분명 잘 통하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 잘 들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핸드폰을 봤는데 현우의 동생한테 카톡이 와 있었어요. 언니, 자요? 그땐 밤도 늦었고 만사가 피곤해서 답을 하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 대답하면 되겠지 했고 어차피 상견례 땐 부모님과 저희만 만나기로 했으니 동생과 할 이야기는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현우의 격한 반응이 계속 떠올랐죠.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다음 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어머니가 전화하셨죠. 지연아, 일어났니? 아빠랑 10시에 출발할 거니까 준비해.
네, 엄마. 지금 머리하러 가려고요. 미용실에서 머리하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늘 상견례 하시는구나. 예쁘게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근데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모님과 함께 예약해뒀던 한정식집에 도착했을 땐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어요. 우리가 좀 일찍 왔나? 아버지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현우가 나타났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도착하셔서 안에 계세요. 우리가 늦은 건 아니지?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일찍 왔어요. 어머니가 너무 기대하셨거든요. 룸에 들어가니 현우 부모님이 일어나서 인사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좋은 날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아드님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화기애애했어요. 상차림도 고급스러웠고 분위기도 좋았죠. 전체 요리를 먹으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아유, 따님이 정말 예뻐요. 우리 현우가 복이 참 많습니다. 아이고, 아드님이야말로 의사의 인물도 좋으시고 저희가 더 고맙죠. 그런데 본 요리가 나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결혼도 실속 있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빨리 혼인신고부터 하면 좋겠어요. 현우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어요. 음식을 먹으려다가 젓가락을 멈췄죠. 엄마는 적잖이 당황하셨어요. 아, 네. 근데 아직 준비할 게 많지 않을까요? 본격적인 결혼 준비부터 해서 집이랑 혼수도.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따진대요. 먼저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나중에 식을 올려도 되고요. 현우 아버지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현우랑 지연이가 나이가 좀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잔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순서라는 게 있으니까요. 처음 만나서 바로 그런 얘긴 좀. 일단 날짜부터 잡고 천천히 준비하면 어떨까요? 날짜요? 다음 달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현우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네, 저희는 다음 달이라도 혼인신고를. 자꾸 그렇게 말이 안 통하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왜 그렇게 급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병원에서 기혼자 우대가 있어서 그래요, 아버님. 기혼자 우대요? 요즘 병원에서 그런 것도 합니까? 그게 아니라 현우가 너무 사랑해서 급한가 봅니다. 현우 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셨지만 이미 분위기는 망가져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던 바로 그때였어요. 쾅!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모두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헝클어진 머리, 번진 화장, 충혈된 눈, 현우의 여동생 주승이었어요. 오빠 이제 그만해. 더는 못 참겠어. 목소리는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고 손에는 웬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동생의 등장에 룸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현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죠. 주승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아빠도 이제 그만하세요. 3년이에요, 3년. 언제까지 이런 더러운 짓 할 거예요? 뭐? 2년이 정말... 현우 아버지가 동생에게 다가가려 하자 현우가 황급히 막아섰어요. 아빠 제발. 주승아, 여기서 이러지 마. 나가서 얘기하자. 나가서 얘기하면 또 입 막을 거잖아. 또 협박할 거잖아. 동생이 오빠를 밀치고 제 앞으로 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비겁해서, 겁쟁이라서. 뭐라는 거야 지금? 주승이 너 그만 안 둬? 현우 어머니가 동생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엄마 이 손 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동생이 팔을 뿌리치면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손을 너무 떨어서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죠. 이게 다 뭐예요, 주승씨? 진정하고 얘기해봐요.
제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요. 동생이 흐느끼면서 말하기 시작했죠. 언니, 우리 오빠 진짜 의사 아니에요. 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를 잡지 않았으면 쓰러졌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5년 전에 의사 면허 취소됐어요. 사기꾼이라고요, 사기꾼! 현우가 어떻게든 말리려 했지만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한 동생은 멈추지 않았어요. 돈 벌려고 무면허로 성형수술했거든요. 닥쳐! 제발 그만해! 현우가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쳤어요. 21살의 여대생이 죽었어요. 수술 후에 잘못 감염됐는데 오빠가 병원 가지 말고 약만 먹으라고 해서 폐혈증으로... 주승이 말을 잊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테이블을 쾅 치면서 일어나셨죠. 이게 다 사실입니까? 그러자 현우 아버지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사람이 죽었는데 오해라고요? 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의사라고 속이고 우리 딸에게 접근한 겁니까? 동생이 바닥에서 서류를 주워서 우리 아버지께 건넸어요. 이거 보세요. 의사 면허 취소 통지서, 실형 선고 판결문 다 있어요. 징역 2년 살고 나왔다고요. 아버지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동안 현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한심하고 역겨웠죠. 김현우, 무면허 의료행위, 업무상 과실치사, 징역 2년...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폭풍 전의 고요 같았죠. 동생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이것도 보세요. 새언니 집안 조사한 자료예요. 처음부터 타깃이었어요. A4 용지에 우리 집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 이름, 매출, 거래처, 심지어 우리 집 부동산 정보까지. 이런 미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요. 이 남자친구가 억지로 동생을 끌고 나가려 하기에 제가 막아섰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멈추라고 했죠. 이렇게 된 거 이 일에 대한 진실을 끝까지 알아야겠다 싶어서요. 3개월 전부터 조사했어요. 흥신소에 돈까지 써가면서요. 돈 많은 집 외동딸,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독립적인 성격, 완벽한 타겟이라고 좋아했어요.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럼 처음 만난 것도... 결혼식에서 만난 것도 다 계획이었어?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 언니한테 언니 정보 다 받았을 거예요. 어떤 옷 입고 올지, 몇 시에 올지 일부러 근처에서 기다렸겠죠.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다 계산된 연극이었어요. 현우 씨 부모님이 거세게 기침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우리 부모님이 막아섰어요. 이렇게 아무 일도 없단 듯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요. 병원은? 정형외과 과장이라는 것도 거짓이야? 진짜 김현우 과장은 휴직했을 거예요. 이름이 흔하니 똑같은 의사가 있었고 그 의사가 마침 휴직 중이니 신분을 도용한 거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병원에서 모른다고 했는지, 왜 동료를 소개 안 했는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어서 동생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작년에 한 유부녀한테서 3억을 받았어요. 역시 의사인 척하면서 접근했죠.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1년을 살았어요. 뭐라고? 그 전에도 여러 명 있었어요. 3년 동안 최소 5명. 언니가 6번째예요. 현우 어머니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이번엔 달라. 현우가 정말 좋아했다고. 진심으로 결혼 생각했던 거야. 동생이 비웃었어요. 좋아하긴. 어제 친구랑 통화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번엔 10억도 가능할 것 같다. 집안이 탄탄해서 장기적으로 뜯어먹을 수 있을 거다. 다른 의사 친구 명의 빌려서 개업할 거고 자기가 사무장 돼서 병원 운영할 거다라고 했다고요. 이년이? 현우 어머니가 동생의 뺨을 올려쳤어요. 찰싹 소리가 크게 울렸죠. 그런데 동생은 맞은 뺨을 쓸면서 웃었어요. 때려요, 더 때려요. 그래도 전 이제 자유예요.
더 이상 이런 더러운 짓 안 해도 돼요. 너도 그 돈 썼잖아. 우리 집에서 그 돈으로 밥하고 생활한 거 몰라? 네가 무슨 피해자야? 맞아요. 저도 쓰레기예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더는 못해요. 그동안 몇 번이고 그만하자고 했는데도 안 들은 건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잖아요. 그러자 이번엔 현우 아버지가 동생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이 배은망덕한 년! 누가 널 대학 보내줬어? 누가 널 먹여 살렸어? 그게 뭐 대단한 거야? 그거 해줬으니 나더러 평생 범죄자로 살라고? 동생이 머리채를 잡힌 채로도 소리쳤어요. 나 이제 이 집안 사람 아니야.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저랑 부모님이 나서서 말렸어요. 그만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세요. 현우 아버지가 손을 놓자 동생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USB를 꺼냈죠.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오빠랑 부모님이 어떻게 사기치는지 회의하는 거, 다른 피해자들 명단, 돈 받은 내역 다 녹음하고 정리했어요. 현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주승아, 제발. 우리 가족끼리 왜 이래? 너 이럴 생각으로 지연이 만나고 싶다고 한 거였어? 가족? 가족이 뭔데?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게 가족이야? 아니면 같이 사기치는 게 가족이야? 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죠.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왜 이제야? 무서웠어요. 아빠가 만약 가족을 배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알린다고 협박했어요. 주승이는 오열했어요. 근데 어제 새벽에 결심했어요. 이제 더는 다른 사람이 우리 때문에 인생 망치는 것 못 본다고. 차라리 전 감옥 가도 좋으니까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현우 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너도 공범이니까 같이 감옥 갈 거야. 알고 있지? 알아요, 각오했어. 하지만 애먼 사람은 구해야지. 그리고 전 이제 김주승이 아니에요. 이 집안이랑 연 끊을 거야. 성도 바꿀 거고. 뭐? 이 미친년이. 미쳤지. 이런 가족이랑 살면서 정상일 수가 없잖아. 이젠 제정신 찾고 싶어. 현우가 동생에게 다가갔어요. 주승아,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 그만하면 없던 일로. 없던 일? 오빠 정말 끝까지 그럴 거야? 지금까지 오빠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울렸는지 알아? 저번에 그 여잔 자살 시도까지 했잖아. 또 사람을 죽일 셈이야? 그건 그 여자가 미련해서. 미련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게 미련한 거야? 현우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어나셨죠. 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연아, 가자. 네, 아빠. 저도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동안 현우가 준 선물들을 테이블에 올려놨죠. 다 가짜였네. 이것들도 다른 여자한테 뜯어낸 돈으로 산 거겠지? 지연아, 그게 아니야. 내 이름 부르지 마라. 자격 없으니까. 아, 그리고 6개월 동안 정말 행복하긴 했어. 가짜 행복이었지만. 연기 정말 잘한다. 너 아카데미상이라도 받으셔야겠어. 그러자 현우 어머니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댁들한테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무슨 죄가 되나요? 그냥 연애하다 헤어지는 거지. 지금 우리한테는 어떠한 혐의나 죄가 없는 거 아시죠? 조용히 나가서 끝내려 했는데 저희 마음에 완전히 불을 붙인 말이었죠. 화가 난 저희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결혼을 전제로 접근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상습범이라면 가중처벌 받겠죠. 그쪽이 뭐 변호사라도 되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제 변호사는 아주 유능합니다. 법정에서 뵙죠. 우리가 나가려는데 동생이 따라왔어요. 제가 증인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다 증언할게요. 자, 여기 USB도 드릴게요. USB를 건네받고 룸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봤어요. 무너진 현우네 가족들, 특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현우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죠. 마음이 쓰인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나왔어요. 식당을 나오니 참 거지같이 햇살이 눈부셨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그 햇살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죠. 주차장에서 동생이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됐어요. 지금이라도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어머니가
주승이를 토닥였어요. 힘들었겠구나. 가족을 고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한테.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그쪽도 피해자예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협박당했으니까 우리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6개월간의 연애가 모두 거짓이었다니. 그 달콤했던 순간들, 행복했던 기억들이 다 가짜였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었죠. 다음 날 일요일, 아버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셨어요. 김앤장 출신의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였죠. 이런 악질적인 결혼 사기범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습범이라면 엄벌에 처해질 겁니다. 변호사님은 동생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면 아주 확실한 증거네요. 녹음 파일도 있고 피해자 명단도 있고 검찰에서 좋아하겠는데요. 근데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그 동생은 괜찮을까요? 가족들이 보복하지 않을까?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죠. 그날 밤 동생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무서워요. 아빠가 계속 전화하고 집 앞에 와 있대요. 지금 어디야? 친구 집에 있어요. 근데 여기도 불안해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동생을 위해 임시 쉼터를 알아봤어요. 다행히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임시로 들어갈 수 있었죠. 월요일 회사에 출근했더니 선영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아, 주말에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언니, 저 파혼했어요. 뭐? 왜? 무슨 일이야? 점심시간에 따로 만나서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언니가 기가 막혀 했죠.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완전 사기꾼 집단이네. 그러니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야, 그래도 결혼 전에 안 게 다행이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언니 말이 맞았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죠. 그리고 며칠 후 대한의사협회에 전화해서 의사 사칭 사건이라며 신고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진정서를 냈어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계속 의사 행세를 하고 다닌다고요. 그러자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다른 피해자들이 연락해 왔다는 거예요. 그 피의자 동생분이 준 명단으로 연락했더니 다들 고소 참여하겠다고 하네요. 특히 3억 피해본 분은 정말 적극적이세요. 다행이네요. 여러 명이 함께하면 더 확실하겠죠? 네, 꼼짝없이 감옥행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우가 다른 이름으로도 활동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김현우, 이준호, 박성민, 상황에 따라 이름을 바꿔가며 사기를 쳤더라고요. 재판 준비가 한창이던 시기에 동생이 회사로 찾아왔어요. 많이 야위었지만 전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죠. 언니,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근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쉼터에서 나왔어요. 작은 고시원구에서 지내고 있어요. 힘들지? 네, 솔직히 힘들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해요. 거짓말은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회사는 그만뒀어요. 아무래도 소문이 나서 일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랬구나.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에요, 언니 때문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저지른 일의 대가예요. 동생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야간대학 다니려고요.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했어요. 사회복지? 네, 저처럼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자들을요. 낮에는 편의점 알바하고 저녁엔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제 힘으로 해나가고 싶어요. 대단하다. 응원할게. 눈빛이 진지했어요. 정말로 새 삶을 살려는 의지가 보였죠. 저는 장학금 개념으로 도와주고 싶으니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연락하라고 일렀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동생이 말했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 아니었으면 전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 후로 2년이 흘렀어요. 현우는 결국 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부모님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죠. 다른 피해자들의 사건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죄가 무거워진 거예요.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작년에 과장으로 승진했고 올해는 해외 영업팀 팀장이 됐죠. 베트남 지사 설립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인정받았거든요. 동생은 어떻게 됐냐고요? 몇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일한다고요.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죠. 연애는 아직이에요. 사실 그 후로 소개팅도 몇 번 했어요.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도 혼자가 편해요. 그 일 이후로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할까요? 작은 거짓말도 금방 알아채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죠. 아직도 부모님은 가끔 언제쯤 좋은 소식 들려줄 거니? 라고 물으시지만 더 이상 재촉하진 않으세요. 급하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아셨을 테니까요. 친구들은 제 얘기를 레전드 썰이라고 부르면서 신기해해요. 저도 이젠 편하게 웃을 정도가 됐죠. 야,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넷플릭스에 팔아도 되겠어. 그러게. 근데 누가 믿겠어. 너무 막장이라서. 아주 가끔은 그때를 떠올려요. 한강에서 프로포즈 받던 날, 행복에 겨워 눈물 흘렸던 그때를.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이, 그 지독한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아니까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진짜 사랑을 만나겠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조바심에 쫓기지 않으려고요. 그때까진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